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인 조로바 두 번째 장 읽을 시간입니다. 지난 1장에서는 이 소설의 그 서술자죠. 그 내가 조르바를 처음 만나고 이제 같이 의기투합해서 서로 이제 자기의 얘기를 간단히 주고받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 가을의 따사로움, 빛에 씻긴 섬, 영원한 나신, 그리스 위에 투명한 너울처럼 내리는 상쾌한 비. 나는 생각했다. 죽기 전에 에게해를 여행할 행운을 누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여자, 과일, 이상. 이 세상에 기쁨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따사로운 가을날, 작은 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읊으며 바다를 헤쳐나가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쉬 천국에다 데려다 놓는 기쁨은 없다. 다른 어느 곳도 이렇게 쉽게 사람의 마음을 현실에서 꿈의 세계로 옮겨놓지는 못한다. 꿈과 현실의 구획은 사라지고 아무리 낡은 배의 마스트에서도 가지가 뻗고 과물이 익는다. 이곳 그리스에서는 필요가 기적의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는 듯하다. 정오 가까이 되어 비가 멎었다. 태양은 구름을 가르고 그 따사로운 얼굴을 내밀어 그 빗살로 사랑하는 바다와 대지를 씻고 닦고 어루만졌다. 나는 뱃머리에 서서 시야에 드러난 기적을 만끽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버려두었다. 배 위에는 그리스인들이 우글댔다. 눈은 탐욕스럽고 머릿속들은 장바닥에 잡동사니 물건들 같고 거간질하고 다툼하는 간사한 도깨비들, 음이 맞지 않는 피아노, 솔직하고 표독스러운 입 거친 안악들, 성질대로 한다면 두 손으로 배를 붙잡고 바닷물에 꽂아 넣어 술렁술렁 흔들어서 살아서 복적거리는 것들, 인간, 쥐, 벌레. 깡그리 씻어내고는 말끔해진 모습으로 다시 띄워놓고 싶었다. 그러나 때로 나는 연민에 휩싸였다. 형이상학적인 3단 논법의 결론만큼이나 차가운 불교적 자비심 같은 것이었다. 인간만을 향한 자비심이 아니라 발버둥치고 울고 소리치고 소망하며 만사무상의 헛개비임을 알지 못하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향한 자비심이었다. 그리스인에 대한 자비며 갈탄광에 대한 자비며 붓다에 대한 나의 미완성 원고와 갑자기 순수한 대기를 흔들고 더럽히는 헛된 명함의 배합일 뿐인 저 모든 것들에 대한 자비였다. 조르바는 창백해진 얼굴을 찡그린 채 뱃머리의 밧줄 타래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레몬 하나를 들고 냄새를 맡으며 그 큰 귀로 국왕과 크레타 출신 정치가 베니젤로스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승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러다 말고는 고개를 내저으며 침을 탁 뱉고 빈정거렸다. 시답잖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자식들. 창피한 줄도 모르는 모양이야. 시답잖은 소리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르바? 무슨 뜻이냐면 하면 임금이니 민주주의니 국민투표니 국회의원이니 해봐야 다 그게 그거니까 하는 소리요. 조르바는 당대의 사건들을 한참 넘어서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미 캐캐 묵은 쓰레기들일 뿐인 모양이었다. 분명 그에게는 전신기술, 증기선과 엔진, 당대의 도덕과 종교는 녹슨 고물총처럼 보였으리라. 그의 정신은 세상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었다. 해안선이 들쭉날쭉 춤을 춰대면서 마스트 위의 로프가 삐걱거리자 타고 있는 여자들의 얼굴은 레몬보다 더 샛노래졌다. 그들은 이미 무기를 버린 지 오래였다. 입술은 파리해지고 손톱색은 퍼렇게 변해가고 있었다. 늙은 수다쟁이들은 빌려서 치장한 장신구, 리본, 가짜 눈썹, 얼굴에다 찍어 붙인 점, 브래지어를 모조리 벗어 던졌다. 토하기 직전인 그들을 보고 있으려니 역겨움과 큰 연민이 동시에 느껴졌다. 조르바의 얼굴도 노래지다 못해 푸르덩덩해졌다. 빛나던 눈빛도 흐리멍덩해졌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의 눈빛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배를 따라오며 물 위로 솟구치는 돌고래 2마리를 가리켰다. 돌고래다! 그가 기쁜 듯이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제야 그의 왼손
집게 손가락이 반 이상 잘려나간 걸 알았다. 그에게 가려고 일어섰는데 속이 울렁거렸다. 손가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조르바? 내가 소리쳐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돌고래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내가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기계 만지다 잘렸어요? 그의 기분을 모른 채 하며 내가 물었다. 뭘 안다고 기계 어쩌고 하시오? 내 손으로 잘랐어. 당신 손으로? 왜요? 당신은 모를 거 왜다 두모. 그가 어깨를 들었다 놓으며 말했다. 안 해본 짓이 없다고 했죠? 한때 도자기를 만들었지요. 그 노름에 미쳤더랬어요. 흙덩이를 가지고 만들고 싶은 건 아무거나 만든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오? 프르르 녹로를 돌리면 진흙덩어리가 동그랗게 되는 겁니다. 흡사 이런 말을 알아들은 듯이 말입니다. 항아리를 만들어야지. 접시를 만들어야지. 아니, 램프를 만들까? 귀신도 모를 물건을 만들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모름지기 이런 게 아닐까요? 자유 말이요. 그는 바다를 잊은 지 오래였다. 그는 더 이상 레몬을 깨물고 있지 않았다. 눈빛이 다시 맑아져 있었다.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손가락이 어떻게 되었느냐니까. 참, 그게 농로를 돌리는데 자꾸 걸치적거리더란 말입니다. 이게 끼어들어 계속 내가 만들려던 걸 뭉개어 놓지 뭡니까? 그래서 어느 날 손도끼를 들어. 아프지 않던가요?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목속이 아니요. 나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아프죠. 하지만 이게 자꾸 거치적거리며 신경을 돋우었어요. 그래서 잘라버렸죠. 해가 빠지면서 바다는 조용해졌다. 구름도 사라졌다. 밤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바다를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얼마나 사랑하면 손도끼를 들어 내려치는 아픔을 참을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나는 내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건 좀 심한데요, 조르바? 내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성인 전의 금욕주의자 이야기가 생각나는군요. 여자를 보고 유교계 갈등이 견디기 어렵자 이 양반은 도끼를 들어. 참 병신 같은 친구도 다 있네. 조르바는 나의 다음 말을 짐작했는지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걸 자르다니. 그런 병신은 지옥에 나가야지. 그거 참 순진하고도 깜깜한 친굴세. 그건 장애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우겼다. 뭐 하는데 말인가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 조르바가 곁눈질로 한심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다. 이 답답한 양반아, 그건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걸 왜 모르셔? 그는 고개를 들어 내세의 삶, 천국, 여자, 성직자 따위의 생각이 복잡하게 오고 가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려는 듯이 나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는 내 심중을 별로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커다란 잿빛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병신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나는 내 자리로 들어가 누워 책을 펼쳐들었다. 붓다 생각이 여전히 내 머리에 남아 있었다. 나는 몇 년 동안 내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던 붓다와 목자의 대화를 읽었다. 목자. 내 식사는 준비되었고 암양에 젖도 짜두었습니다. 내 집 대문은 잠기어 있고 불도 피웠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비를 내려도 좋습니다. 붓다. 내게는 더 이상 음식이나 젖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내쳐 소이며 불 또한 꺼졌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비를 내려도 좋습니다. 목자. 내게는 황소가 있습니다. 내겐 암소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목초지도 있고 내 암소를 모두 거느릴 종자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비를 내려도 좋습니다. 붓다. 내게는 황소도 암소도 목초지도 없습니다.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비를 내려도 좋습니다. 목자. 내게는 말 잘 듣고 부지런한 양치기 여자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여자는 내 아내였습니다. 밤에 아내를 희롱하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비를 내려도 좋습니다. 붓다. 내게는 자유롭고 착한 영혼이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영혼을 길들여 왔고 나와 희롱하는 것도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비를 내려도 좋습니다. 이 두 목소리는 잠들 때까지 내 귀를 울렸다. 바람이 다시 일어났고 파도는 두꺼운 선창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비몽사몽간에 한 자락 연기처럼 떠 있었다. 폭풍이 일면서 목초지와 암소와 종자소와 황소는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바람이 지붕을 걷고 불을 껐으며 여자는 울부짖다 진흙탕 위에 쓰러졌다. 목자는 통곡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목자는 울부짖고 있었고 나는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물고기처럼 깊은 잠 속으로 가라앉았다. 아침에 일어나자 배 오른편에는 자랑스러운 섬이 도롤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옅은 핑크빛 산들은 가을의 태양 아래서 안개 속으로 미소를 보내왔다. 배 옆으로 남빛 바다는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다. 갈색 담요를 뒤집어 쓴 조르바는 열심히 크레타 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재빨리 산에서 평야로 내려오더니 해안을 따라 흡사 그 해변과 물을 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다시 그곳을 디딜 수 있어서 기쁘다는 듯이 샅샅이 더듬어 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었다. 조르바, 크레타가 초행이 아닌 모양이군요. 또 꼭 얘 친구 보듯 하고 있잖아요. 조르바는 귀찮다는 듯이 하품을 했다. 나는 조르바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가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군요, 조르바. 꼭 그렇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어요, 젊은 두목. 그냥 이야기하는 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들다니. 왜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두 손은 다시 해변을 천천히 더듬었다. 갑판 위에서 잔 탓으로 잿빛 고수머리는 이슬로 반짝이고 있었다. 떠오르는 햇빛이 똑바로 그의 볼이며 턱, 그리고 목에 팬 주름을 비추었다. 이윽고 그가 입술을 움직였다. 입술은 염소입처럼 두껍고 약간 처져 있었다. 아침이면 나는 입을 여는 게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요. 미안합니다, 젊은 두목. 그는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다. 둥글고 조그만 두 눈은 다시 크레타 섬에 가 있었다. 종이 울려 아침 식사 시간을 알렸다. 푸르댕댕하고 누렇게 뜬 얼굴들이 선실에서 몰려 나오기 시작했다. 말았던 머리를 지저분하게 늘어뜨린 여자들이 비틀거리며 식탁 사이로 지나갔다. 여자들 몸에서 개워낸 오물과 오두콜로니우 냄새가 났고 눈은 겁에 질려 흐릿하고 멍청해 보였다. 내 앞에 앉은 조르바는 동양인 식도락과 같은 얼굴로 커피 냄새를 정성스럽게 맡았다. 그는 빵 위에다 버터와 꿀을 발라 먹었다. 얼굴은 화색이 돌면서 더욱 침착해졌고 입술에서는 시간이 감에 따라 부드러워졌다. 나는 천천히 졸음을 털고 다시 아침을 맞는 그를 은밀하게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시간과 더불어 광채를 더해갔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 맛있게 빨고는 털투성이 콧구멍으로 파란 연기를 뿜어내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 깔고 앉으며 동양식으로 편안하게 자세를 잡았다.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모양이었다. 크레타가 초행이냐고 물었죠? 그가 말을 시작했다. 그는 눈을 반쯤 감고 선창을 통해 우리 뒤로 사라지고 있는 이다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올시다. 초행이 아니올시다. 1896년에 나는 벌써 클 대로 다 커버렸죠. 수염과 머리털은 까마귀처럼 새카만 것이 아주 색이 제대로였죠. 이빨도 32개 고스란히 다 있었고 술에 취하면 먼저 전체 요리 그다음 본 요리 이렇게 싹싹 해치웠어요. 그래요. 아주 잘 지냈지요. 그런데 악마가 회방을 시작했습니다. 크레타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즈음 나는 행상을 하고 다녔지요. 마케도니아의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자파를 팔고는 돈 대신 치즈, 양모, 토끼, 옥수수 같은 걸 받았지요. 다 팔고 나면 곱장사는 되더군요. 마을엔 언제나 어둑해진 다음에 들어갑니다. 어디서 자야 할지 물론 잘 알죠. 마을이 있으면 참한 과부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과부를 축복해 줍시다. 나는 과부에게 실 한 탈에 빛이나 스카프 한 장을 줍니다. 물론 과부가 쓸 거니까 검은 색깔이죠. 그러고는 데리고 자지요. 돈 들 리가 없잖아요. 두목, 정말 몇 푼 안 들이고 좋은 세월을 보냈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악마가 난장판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크레타가 다시 총을 들게 되었지요.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크레타의 운명 같은 건 쥐나 물어 가라지. 경칠놈의 크레타가 왜 우리 평화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팔던 자파를 치워놓고는 총을 들고 크레타 반란군에 가담했죠. 좀 전에 나왔던 1896년은 이 주석에 따르면 오늘날의 터키인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크레타 섬에서 그리스 민족주의 전체가 반란을 일으킨 해라고 합니다. 그리스가 크레타 반란을 지원하며 그리스 터키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조르바는 입을 다물었다. 우리는 모래사장이 있는 조용한 만을 끼고 선회하고 있었다. 물결은 부서짐 없이 잔잔하게 펼쳐져서 해안을 따라 가느다란 거품띠를 남겨놓을 뿐이었다. 구름이 갈라진 후 태양이 쏟아지고 있어서 크레타 섬의 거친 윤곽이 뚜렷이 나타났다. 조르바가 고개를 돌려 어이없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두목,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시오? 터키놈들의 목을 얼마나 자르고 터키인들의 귀를 얼마나 술에다 절였는지. 이건 크레타의 풍수이오만 뭐 그런 이야기인 줄 아시겠지만 천만에요. 그 이야기는 아니요. 하고 싶지 않아. 창피하니까. 무슨 놈의 미친 지랄병이 우리한테 도지는 걸까요? 오늘 같은 날 약간 제정신이 든 김에 나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지랄병이 도저 우리에게 아무 짓도 안 한 놈들을 덮쳐 물어뜯고 코를 도려내고 귀를 잘라내고 창자를 후벼내는 걸까요? 그러면서도 항상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를 도우소서 이러지. 전능하신 하느님이 달려가서 사람들의 귀와 코를 도려내고 작살내버리기를 바란다는 소리요? 뭐요? 그렇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그때는 내 피가 뜨거웠어요. 도무지 왜 라든지 어째서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사물을 제대로 보고 생각하려면 나남없이 나이 처먹어 분별이 좀 생기고 이빨도 좀 빠져야 합니다. 이빨 하나 없는 늙은이라면 안 돼 얘들아, 깨물면 못 써 하고 소리치긴 쉽습니다. 그러나 이빨 32개가 말짱할 때는 사람이란 젊을 동안은 아주 야수 같은가 봐요. 그래요, 두목. 사람 잡아먹는 야수 말이요. 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래요. 젊은 것들은 양도 처먹고 닭도 처먹고 돼지도 처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처먹지 않으면 배가 차지 않는다는군요. 그는 담배 꽁초를 커피 접시에다 처박으며 말을 이었다. 안 차지. 배가 안 차고 말고. 자, 우리 공부 많이 한 올빼미 양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소?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는 나를 가늠해 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두목은 배고파 본 적도, 죽여 본 적도, 훔쳐 본 적도, 가늠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꼴을 알 수 있겠어요? 당신 머리는 순진하고 살갗은 햇빛에 타보지 않았어요. 그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다. 나는 내 섬약한 손과 창백한 얼굴, 피투성이가 되어 진창을 굴러보지 못한 내 인생이 부끄러웠다. 괜찮아요. 조르바는 행주질을 하듯이 그 큰 손으로 식탁 위를 휙 쓸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 당신은 수백 권의 책을 읽었을 테니까 아마 해답을 알고 있을 거요. 말해보세요, 조르바. 묻고 싶은 게 뭐죠? 두목, 여기 기적 비슷한 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참 웃기는 기적이어서 기가 막힐 지경이요. 우리는 반란군이 되어 그 지랄을 했는데 사기치고 훔치고 죽이고 했는데 그 덕분에 게오르기오스 왕자가 크레타로 왔답니다. 그러고는 자유라니. 그는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해도 예사로 신기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더러운 놈의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이 낯으니 말이지. 내가 죽이고 사기친 이야기를 다 한다면 두목, 아마 머리털 끝이 송두리째 곤두설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다고? 자유라니. 우리 같은 것들에게 벼락을 내려 싹 쓸어버리지 않고 자유를 주신 하느님이라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는 도움을 구하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문제로 꽤 오래 고민해 보았으나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없을 때 오는 괴로움이 그의 표정에 역력했다. 두목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가 괴로운 듯이 내게 물었다. 이해하다니 뭘?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인이라고 부르는 것, 악행이라고 부르는 것도 세계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는 필요한 것이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조르바를 위해 단순한 설명을 찾으려고 애썼다. 식물이 똥과 진흙 속에서 어떻게 돋아나고 꽃으로 피어나지요, 조르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똥과 진흙은 인간이고 꽃은 자유라고. 조르바가 주먹으로 식탁을 치며 외쳤다. 그러면 씨앗은요? 식물이 싹으로 돋아나려면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내장 속에 그런 씨앗을 집어넣은 건 누구죠? 이 씨앗이 친절하고 정직한 곳에서는 왜 꽃을 피우지 못하죠? 왜 피와 더러운 걸음을 필요로 하느냐 겁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르겠어. 누가 할까요? 없을걸요. 그렇다면 조르바는 절망적으로 부르짖으며 거칠게 자기 주변을 휘둘러 보았다. 이 모든 알량한 배들과 기계들, 넥타이들은 다 무슨 소용이랍니까? 바다에 진절머리를 내던 승객 두엇이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힘을 차리고 있었다. 그들은 신나는 말싸움이나 벌어진 줄 알고 길을 세웠다. 조르바는 그게 역겨웠던지 목소리를 낮추었다. 화제를 돌립시다. 그 생각만 하면 옆에 있는 것들은 의자고 램프고 내 대가리고 모조리 벽에다 찧어버리고 싶다니까. 하지만 그래봐야 뾰족한 수가 있나요? 손해배상이나 하고 의사에게 달려가 대가리에 붕대만 감을 뿐이지. 만약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건 더 고약해. 우리는 볼장 다 본 거야. 이 양반은 하늘 위에서 날 내려다보고 배를 잡고 웃고 있을 거야. 그는 귀찮게 구는 파리를 쫓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그런 건 다 집어치웁시다. 내가 하려던 말은 이겁니다. 왕실의 배가 무수한 깃발을 달고 당도하여 축포를 발사하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게오르기오스 왕자가 크레타의 땅을 밟았을 때 이야기인데 온 백성이 자유를 찾았다고 미쳐 날뛰는 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런. 그럼 두목은 눈뜬 장님으로 살다 죽을 팔자시군. 내가 천년을 산다 해도 내 육신이 썩어 한 줌 재로 남을 때까지 난 그날 본 건 잊지 못할 겁니다요. 우리가 입맛대로 하늘나라 낙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낙원이라면 마땅히 그런 것이 하겠지만 하느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오 하느님, 내 낙원은 아프로디테 신목과 깃발이 나부끼는 크레타 섬이게 하시고 게오르기오스 왕자가 크레타의 흙을 밟던 순간이 세세연년 계속되게 하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조르바는 다시 한번 입을 다물었다. 그는 콧수염을 쓸어 올린 다음 찬물을 한 컵 가득 부어 벌컥벌컥 들이켰다. 조르바, 크레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야기 좀 들읍시다. 그 길고 긴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 거요? 조르바의 말투가 퉁명스러워졌다. 보세요. 내 말씀 드립지요만. 이 세상은 수수께끼, 인간이란 야만스러운 짐승에 지나지 않아요. 야수이면서도 신이기도 하지요. 마케도니아에서 나와 함께 온 반란군 상놈 중에 요르가란 놈이 있었습니다. 극형에 처해야 마땅한 진짜 돼지 같은 놈이었답니다. 글쎄, 이런 놈까지 울지 않겠어요? 왜 우느냐, 요르가 이 개새끼야. 너 같은 돼지 새끼가 못하러 다우니 내가 물었지요. 나도 눈물을 마구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자는 내 목을 안고 애새끼처럼 꺼이꺼이 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개자식은 지갑을 꺼내어 터키놈들에게 빼앗은 그 말을 주르륵 쏟아내더니 한 주먹씩 공중으로 던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두목? 이런 게 자유라고요. 나는 일어서서 갑판으로 올라갔다. 맑은 바닷바람을 좀 쐬고 싶어서였다. 이런 게 자유라고. 나는 생각했다. 정열을 품는 것, 황금 조각을 걸어모으는 것, 그러다 갑자기 자신의 정열을 무찌르고 보물을 사방에 날려버리는 것. 하나의 정열에서 풀려나와 다른 더 고상한 정열의 지배를 받는 것. 그러나 이 역시 예속의 한 형태가 아닌가? 이상을 위해, 종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다? 우리의 지향이 고상할수록 우리가 묶이는 노예의 사슬이 더 길어지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넓은 경기장에서 찢고 까불다가 그 사슬의 한계에 이르지 않은 채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유일까? 오후 늦게 우리는 모래 깔린 해안에 내려 말끔하게 씻긴 흰 모래, 아직 꽃이 지지 않은 유도화, 무화과와 캐러브콩 나무, 오른쪽으로는 쉬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닮은 나무 한 그루 없는 잿빛 구름을 보았다. 여인의 턱 밑에는 목을 따라 갈탄광의 거무스름한 광맥이 뻗어 있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찢긴 구름은 천천히 대지 위를 달리며 그림자를 대지 위에 부드럽게 들이우고 있었다.
또 한때의 구름이 하늘 저쪽에서 일어났다. 태양이 구름 뒤로 들어갔다 나옴에 따라 대지의 표정은 살아있는 얼굴처럼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곤 했다. 나는 한동안 모래 위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았다. 내 앞에는 아직은 사막처럼 매혹적이지만 필경은 죽음같이 무서운 신성한 고요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붓다의 노래가 내게선 대지에서 솟아나 내 존재의 심연으로 들어왔다. 내 언제면 혼자 친구도 없이 기쁨과 슬픔도 없이 오직 만사가 꿈이라는 신성한 확신 하나에만 의지한 채 고독에 들 수 있을까? 언제면 욕망을 털고 누더기 하나만으로 산속에 묻힐 수 있을까? 언제면 내 육신은 단지 병이며 죄악이며 늙음이며 죽음이란 확신을 얻고 두려움 없이 숲으로 은거할 수 있을까? 어쩌면, 언제면. 겨드랑이에 산투를 낀 조르바가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내 앞으로 다가왔다. 갈탄광은 저기 있어요. 나는 내 속을 감추려고 이렇게 말하며 여인의 얼굴 같은 구름을 가리켰다. 조르바는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미간을 찌푸렸다. 뒤에 봅시다 두목. 지금은 그걸 볼 때가 아닙니다. 이놈의 땅덩어리가 멈출 때까지 기다립시다. 악마가 흔드는 것처럼 이놈의 땅바닥이 아직도 울렁거리고 있어요. 아직 가판에 서 있는 기분이라니까요. 마을로 들어가고 봅시다. 이 말과 함께 그는 성큼성큼 발걸음을 떼어 놓았다. 멀미를 숨기자니 하기야 그 수밖에 없긴 했다. 아랍인처럼 얼굴이 갈색으로 익은 맨발의 꼬마 둘이 달려와 보따리를 받았다. 덩치가 우람한 세관원은 세관 막사에서 수연통을 빨고 있었다. 그는 파란 눈 한 귀퉁이로 우리를 째려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가방을 힐끔 보고는 일어서려는 듯이 의자를 삐걱거렸다. 그러나 일어서는 것도 그로서는 적지 않은 수고였다. 그는 천천히 수연통을 집으며 졸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오셨소. 꼬마 둘 중 하나가 내게 다가왔다. 꼬마는 올리브처럼 까만 눈으로 윙크하고 나서 수작을 걸었다. 크레타 사람이 아니래요. 아주 게을러 빠졌으니까요. 크레타 사람은 게을러 빠지지 않았니? 크레타 사람도 게을러요. 크레타 꼬마가 대답하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하지만 식이 달라요. 마을은 뭐니? 총 쏘면 맞을 거리에요. 보세요. 저 골짜기에 있는 밭 너머죠. 좋은 마을이에요, 아저씨. 없는 게 없어요. 캐러브 콩나무, 콩, 가루, 기름, 술. 그리고 저기 모래밭에서는 크레타 섬에서 가장 먼저 따는 오이, 토마토, 가지, 그리고 수박이 나요. 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시로코 바람에 빨리 익는 거예요. 밤에 과수원에 앉아있으면 열매가 굵어지는 소리와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조르바는 앞서가고 있었다. 그는 머리 가누기가 여전히 힘겨워 보였다. 그가 침을 탁 뱉었다. 힘내요 조르바. 다 왔잖소. 이제 겁낼 거 없어요. 우리는 걸음을 빨리 했다. 흙에는 모래와 조개 껍데기가 섞여 있었고 위성류, 야생 무화과, 갈대, 현삼 등이 여기저기 자라고 있었다. 날씨는 무더웠고 구름은 아래로 내리깔리고 있었으며 바람은 자기 시작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 속에 구멍이 생기며 뒤틀리기 시작한 거대한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났다. 꼬마 중 하나가 걸음을 멈추고 턱 끝으로 그 고목을 가리켰다. 우리 젊은 아가씨의 무화과네요. 무화과 나무예요. 꼬마가 말했다. 나는 놀랐다. 크레타의 땅에 있는 것이면 돌부리 하나, 나무 한 그루도 비극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서였다. 우리 젊은 아가씨라니 어쩌다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 우리 할머니 때의 이야기래요. 어느 지주의 딸이 목동을 사랑했대요. 하지만 아가씨의 아버지가 어디 목동의 말을 들어준대요. 젊은 아가씨는 울며 불며 사정했대요. 그래도 늙은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이 두 사람이 사라졌어요. 영감님만 빼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찾아나서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을 찾았지만 못 찾았대요. 그런데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냄새를 따라 가봤더니 두 사람이 꼭 부둥켜 안고 이 나무 밑에서 썩어가고 있었다지 않아요? 아셨죠? 냄새를 따라가서 찾았다지 뭐예요. 꼬마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마을의 소음이 들려왔다. 개가 짖기 시작했고 여자들의 새된 말소리와 날씨의 변화를 알리는 닭 우는 소리도 들려왔다. 라키술 다리는 솥에서 나온 포도향기도 바람에 실려왔다. 마을에 다 왔어요. 꼬마가 소리치며 먼저 달렸다. 모래 언덕을 돌자 작은 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흡사 계곡의 사면을 기어오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100회로 칠한 테라스가 있는 나지막한 집들이 다닥다닥 쌓여 있었다. 열린 창문들이 어두운 점박이를 만들고 있어서 마치 집들이 바위 사이에 끼인 흰 해골들처럼 보였다. 내가 조르바를 따라잡았다. 그러고는 당부했다. 조르바, 행동 거지를 조심합시다. 마을로 들어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게 말이요. 아주 거창한 사업가 행세를 하자는 겁니다. 나는 관리인이고 당신은 십장이에요. 그랬다 사람들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보는 순간 이상한 데가 있으면 단박에 별명을 붙여버리거든. 한 번 붙으면 아무리 때려 해봐야 소용없어요. 국냄비를 꼬리에 단 강아지 꼬리 대고 말지. 조르바는 수염을 한 주먹 움켜쥐고 생각에 잠겨 있다가 내뱉었다. 이것 봐요 두목. 과부만 제대로 걸리면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과부가 없으면 마을을 들어서려는 바로 그 순간 누더기를 걸친 거지 여자가 우리에게 달려와 손을 내밀었다. 더럽고 지저분한 얼굴에 코수염까지 거문거문하게 난 여자였다. 여자가 조르바를 다정하게 불렀다. 보쇼 형제, 영혼이 있수? 조르바가 걸음을 멈췄다. 있지. 그가 엄숙하게 대답했다. 그럼 5드라크마만 줘요. 조르바가 주머니를 뒤져 낡은 지갑을 꺼냈다. 여기 5드라크마 있어. 그때까지 시무룩해 있던 입술에 그제야 웃음이 번졌다. 그가 뒤를 돌아보며 이 한마디 했다. 두목, 이 동네는 물건값이 참 싼 모양이군요. 영혼값이 겨우 5드라크마라니. 동네 개들이 우리 쪽으로 달려왔고 여인네들은 테라스에 기대어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우리 뒤를 따라왔다. 강아지 소리를 내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자동차 경적 소리를 내는 녀석도 있었고 우리 앞으로 달려오면서 놀란 듯 큰 눈으로 우리를 보는 녀석들도 있었다. 우리는 마을 광장에 당도했다. 두 그루의 하얀 포플러 거목 옆으로 의자랍시고 조잡하게 만들어 놓은 통나무들이 놓여 있었다. 맞은편은 카페였는데 빛바랜 커다란 간판이 매달려 있었다. 모데스티, 카페 겸 정육점. 왜 웃습니까? 조르바가 물었다. 그러나 내겐 대답할 시간이 없었다. 카페 겸 정육점 문이 열리며 짙은 청색 바지에 빨간 허리띠를 찬 대여섯 명의 거구가 튀어나왔다. 그들이 소리쳤다. 어서 옵쇼 친구들. 들어와서 라키술이나 한잔 드시구려. 금방 내린 걸 아직 따뜻하답니다. 조르바가 입맛을 다셨다. 어때요 두목? 그가 돌아보며 내게 윙크했다. 한잔 해야 하죠? 우리는 라키술을 한 잔씩 마셨는데 그 한 잔에 속이 확 달아올랐다. 카페 겸 정육점 주인은 활달하고 씩씩하고 정정한 영감이었는데 그가 우리 몫으로 의자를 내어왔다. 나는 묵을 만한 데가 있느냐고 물었다. 마담 오르탕스한테로 가쇼. 누군가가 소리쳤다. 여기 프랑스 여자가 있어? 놀란 내가 물었다. 어디서 왔는지 알게 뭐요. 안 돌아다닌 데가 없을 테니까. 돌아다니다 이제 여기 눌러 앉아 여인숙 하나 꾸리고 있죠. 사탕도 팔아요.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 바르고 칠하고 화장이 요란해요. 또 누군가가 말했다. 목에는 댕기를 두르고 앵무새도 기르고 있대요. 과부요? 그 여자 과부요? 조르바가 물었다. 카페 주인이 자기의 짙은 잿빛 수염을 움켜쥐었다. 어이, 이 수염 몇 개나 되는지 셀 수 있겠소? 몇 개요? 그 여자. 과부는 과부로 돼 남편이 몇이었는지 아무도 몰라. 알아듣겠소? 알아들었소. 조르바가 대답하며 입맛을 다셨다. 그 여자가 당신도 호라비로 만들어줄 수 있을걸? 조심하라고 친구. 한 노인이 소리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술을 한 잔씩 더 들었다. 카페 주인이 보리빵과 염소젓으로 만든 치즈, 배를 얹은 쟁반을 내놓았다. 이 사람들 자꾸 수석거리지 마소. 마담 집에 가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 여기서 묵게 될 거야. 콘도만 올리요. 내가 이분들을 모실게. 우리 집에는 애도 없고 집이 커서 방도 많거든. 노인이 말했다. 안 됐습니다. 아나그노스티 아저씨. 제가 먼저 말했으니까요. 카페 주인이 노인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아나그노스티 영감이 말했다. 자네는 한 분만 맡게. 한 분은 내가 모실 테니까. 늙은 친구를. 어느 늙은 놈 말이요. 조르바가 늙었다는 말에 발끈해서 말했다. 우린 함께 있을 겁니다. 난 이렇게 말하면서 조르바에게 흥분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하니까 오르탕스 부인의 여인 속으로 가겠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희끗희끗한 황갈색 머리카락에 키가 작고 몸집이 실팍한 여자가 안짱다리 걸음으로 아장거리며 포플러 밑을 걸어와 나왔다. 턱에는 털까지 솟아난 점이 있었다.
목에는 붉은색이 짙은 벨벳 리본을 돌려 감고 있었고 쪼그라진 뺨에는 자줏빛 분 자국이 드러나 보였다. 조그만 머리카락가 이마에서 찰랑거리는 폼이 연극 새끼 독수리에 출연하던 만년의 사라 베르나르 같았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르탕스 부인. 나는 갑자기 유쾌한 기분에 사로잡혀 여자 손등에 키스할 준비까지 하면서 대답했다. 인생이 문득 동화 아니면 셰익스피어의 연극 템페스트의 도입부가 된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가상의 조난을 당한 뒤 뼛속까지 바닷물에 젖은 채로 막 섬에 발을 올려놓은 것이다. 황홀한 해안을 탐사하고 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참이다. 그 여자 오르탕스는 이 섬의 여왕, 다시 말하면 해변 모래톱에 걸려 반쯤 썩어가고 있는 번들거리는 노란 물개처럼 느껴졌다. 그녀 뒤로는 때가 꼬질꼬질하고 덥수룩하고 하지만 모두가 유쾌한 기분에 들떠있는 얼굴의 백성들, 즉 이 섬의 캘리벤, 반인반수의 괴물들이 서서 자신들의 여왕을 긍지와 경멸이 뒤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변장한 왕자인 조르바도 여자를 마치 옛 전우인 양, 낡은 프리기타민 양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배는 먼 바다를 돌며 싸웠고 승리와 패배를 모두 맛보았으며 해치는 부서지고 마스트는 부러지고 돛은 찢기어 이제 분과 크림으로 여기저기에 난 균열들을 간신히 메꾼 모양새로 이 해안에 물러앉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당연히 그녀가 기다리는 것은 온몸이 흉터로 뒤덮인 조르바 선장이었다. 나는 이 두 배우가 크레타 세트장, 대충 만든 다음 페인트붓으로 몇 번 갈겨 칠한 무대에서 마침내 해우하는 장면을 보는 것이 무척 즐거웠다. 침대 둘을 주십시오, 마담 오르탕스. 나는 러브씬 연기의 늙은 전문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침대 둘입니다. 반대는 사양합니다. 침대 둘입니다. 빈대는 사양합니다. 빈대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오르탕스 부인이 도발적인 시선을 던지며 부르짖었다. 마압소사, 캘리벤들이 소리치며 일제히 야유를 보냈다. 없다고. 오르탕스 부인이 자갈바닥에 통통한 발을 구르며 우겼다. 여자는 짙은 하늘색 스타킹에 우아한 실크 리본 장식을 했으나 학대를 많이 당한 듯한 뾰족 구두를 신고 있었다. 물러가라, 변덕쟁이 프리마돈나. 여시나 먹어라. 캘리벤들이 다시 왁자하게 웃어댔다. 그러나 오르탕스 부인은 사뭇 위험 있는 자태로 이미 앞서 걸으며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었다. 분과 싸구려 비누 냄새가 났다. 조르바는 뒤를 따르며 벌써 탐욕스러운 눈길로 이 뒷모습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가 속삭였다. 두목, 저것 좀 보쇼. 저 잡년이 궁둥이 흔드는 것 좀 봐요. 삐뚤빼뚤 꼬랑지에 기름이 잔뜩 오른 암양 같군 그래. 굵직한 빗방울이 두어 방울 떨어졌다. 하늘엔 구름이 뒤덮였다. 산 너머 푸르스름한 번개가 내리쳤다. 하얀 양피 케이프를 둘러쓴 젊은 처녀들은 양과 염소를 목초지에서 집으로 서둘러 몰았다. 여자들은 부엌 카페에 쪼그리고 앉아 저녁 불씨를 도두었다. 조르바는 실룩거리는 오르탕스 부인의 엉덩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수염만 쥐어 뜯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고는 웅얼거렸다. 아이고, 산다는 게 다 먼지. 저 잡년이 끝내 사람 속을 뒤집어 놓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2장입니다. 다음에는 3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